이 새끼들이 일을 이따위로 해. 2020년 가을 평양당 중앙위원회 회의실 앞 대좌 계급장을 단 한 경호원이 복도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김여정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 가까운 6.25 참전용사 간부가 온몸을 떨며 나오는 모습을 본 그 순간 20년간 충성해온 경호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 그는 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응원하신다면 같이 행복해요, 환영해요, 응원 한마디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당 간부셨죠. 우리 집안은 3대가 평양 사람이었습니다. 대동강이 흐르는 평천구역,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좌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령쯤 되겠네요. 호위사령부 소속으로 20년을 일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여정 동지 경호였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말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군복을 단정히 입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아이들에게 아버지 다녀온다고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아들 민철이는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에 다녔고 딸 소연이는 김원균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경호 업무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죠. 당 중앙위원회 회의, 공장 현지 지도, 때로는 개인적인 외출까지. 모든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주변을 삼중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녀가 마시는 물 한 모금, 앉는 의자 하나까지 제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최고 존엄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좋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왔고 수돗물도 잘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배급소에서 고기를 받았습니다. 쌀도 우선적으로 배급받았죠. 외화상점에 갈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남쪽에서 만든 물건들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싸긴 했지만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 순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죠. 김치찌개에 된장국, 가끔은 고기 반찬도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저는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철이가 물리학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고 하면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고민했습니다. 소연이가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모두 박수를 쳐줬죠. 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제 노래를 칭찬하셨어요. 소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족이 모여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호 업무를 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김여정 동지가 공장을 시찰하러 가면 그 주변 주민들이 동원되어 나와서 환영했죠. 그들의 얼굴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 얼굴, 해진 옷, 맨발에 고무신을 신은 아이들. 저와 같은 평양 사람인데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2년 후 저희 가족 4명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게 될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중앙 텔레비전에서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지 지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악성 비루스라고 불렀는데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나서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중국과의 교역도 끊기고 그동안 몰래 이루어지던 밀수도 완전히 불가능해졌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중국 물자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데 그게 싹 끊긴 겁니다. 평양 같은 곳도 점점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특권층인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배급량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날은 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느 때처럼 김여정 동지를 수행해서 당 청사에 갔는데 회의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경호원이라는 게 원래 회의 내용을 들어서는 안 되는 법인데 그날은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여정 동지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새끼들이 일을 이따위로 해 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경호를 서면서 그런 어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고위 간부를 향한 욕설과 폭언이 끝도 없이 쏟아지더군요. 총살감이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린다. 너희 가족들까지 다 끝장내버린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를 정말 사람으로 보기나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간부가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70 가까이 되신 양반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 나오시더군요.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까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뻘 되는 어른이 저렇게 굴욕을 당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잠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새근새근 자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천장만 빤히 바라보고 누워 있었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지? 20년 동안 목숨 걸고 경호를 서왔는데 저분들은 우리를 정말 개나 돼지처럼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체제를 의심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더 끔찍한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 민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겁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더군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는데 민철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친구가 USB 하나를 줬는데 남조선 드라마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호기심에 그만 봐버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에서 남쪽 영상물을 보는 건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일이고 요즘 같은 때는 자칫하면 총살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미쳤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 사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근데요. 남조선이 정말 저렇게 사나요? 모든 집에 쌀이 있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밤에도 불이 환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입 닥쳐. 저는 황급히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호원으로 일하면서 외부 정보를 접할 기회가 가끔 있었습니다. 남쪽이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고위 간부에게 퍼부었던 그 무시무시한 말들, 아들이 남쪽 드라마를 본 일,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던 의심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저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했더니 아내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알아요. 하지만 여보, 애들 미래는 어떡해요? 소연이도, 민철이도 이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2021년 여름, 우리 가족한테 끔찍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민철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북에서 학교가 부모를 부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급히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달려갔는데 학생 지도처 앞에 민철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서 있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다그쳐 물었더니 민철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남조선이 정말 우리보다 잘 사냐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체제 비판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학생 지도처 일꾼이 나왔는데 50대 중반 여자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성호 동무, 아드님이 심각한 사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반동적 발언을 했어요. 이미 보위부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내일부터 사상 검열이 시작될 겁니다. 보위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철이는 계속 울면서 죄송해요, 아버지 하고 되풀이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위로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보위부 감시 대상이 됐어. 한 번 찍히면 끝이야. 3대가 다 끝나는 거란 말이야.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민철이는 매일 대학에 불려가서 자아비 판문을 수십 번 쓰고 또 썼습니다. 나는 반동 사상에 물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배신했습니다. 학급 친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자아비판 연설도 해야 했고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걸 다 참아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연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빠 때문에 저도 사상 검열 대상이 됐대요. 졸업 후 배치도 취소될 수 있대요. 어려서부터 평양 큰 극장에서 노래하는 게 꿈이었던 딸아이의 꿈이 오빠 한마디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호팀 동료가 저를 은밀히 불러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조심해. 보위부에서 너 뒷조사 들어갔어. 내 아들 문제 때문에 김여정 동지 경호원 자격이 의심받고 있다고. 한 명이 찍히면 온 가족이 가는 거 알지? 경호팀에서 빠진다는 건 곧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20년 넘게 일했던 식료공장 지배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해임됐습니다. 가족 성분 문제라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민철이가, 소연이가, 순이가, 그리고 저까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 경호원 동료 하나가 사상 문제로 사라진 것도 봤습니다. 그 친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말했습니다. 탈북하자.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탈북하자.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이는 눈이 커졌고 소연이는 숨을 멈췄고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럴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있다간 우리 모두 끝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민철이가 하지만 잡히면 더 끔찍한 일이 하고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여기 남아도 죽는 거야. 차라리 탈북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어? 소연이가 울면서 무서워요 하기에 제가 딸을 꼭 안으면서 아버지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아서 나가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뜻을 따르겠어요. 애들이라도 살려야죠.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으로 20년을 일하며 쌓은 인맥, 국경경비대에 있는 예전 동료를 먼저 접촉했습니다. 평양에 출장 왔을 때 공원 구석에서 만났는데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을 꺼냈더니 그 친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쳤어. 김여정 동지 경호원이 탈북을. 잡히면 온 가족 총살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아들이 사상 문제로 걸렸어. 자네도 자식 있잖아. 한참 침묵하더니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해산 쪽에 내가 아는 초병들이 있거든. 몇 번 더 만나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두만강 국경 지역 정보, 경비가 약한 지점, 매수 가능한 초병들. 모든 정보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20년간 모은 돈 중국 돈 2만 위안을 다 털었고 중국 쪽 브로커하고도 연결됐습니다. 가족 4명이면 $10,000는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우리한테는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귀금속을 싹 다 팔았습니다. 아내 결혼 반지, 제 시계, 명절 선물까지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준비하는 3달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꿈, 국경에서 총 맞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외출증을 받아서 혼자 갔는데 아버지 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성우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손자들을 살리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켜온 이 땅을 떠난다는 게 말입니다. 마지막 주말에는 온 가족이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평생 봐온 풍경이었는데 소연이가 아버지, 우리 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오자. 꼭 다시 오자. 2022년 4월 20일 새벽,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뒤로하고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4월 20일 새벽 5시 평양역에 섰습니다. 특별 임무로 해산에 간다고 했더니 경호원 신분증을 보자마자 역 보위원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가족들은 가족 동반 출장이라고 둘러댔는데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김여정 동지 경호원이라는 직함이 통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점점 멀어지는데 소연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아내는 품속에서 몰래 빚던 천주교 묵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이나 걸려서 밤 10시에 해산에 도착했는데 역시 제 신분증은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미리 연락한 국경경비대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고 민가 한 채를 빌려놨더군요. 오늘 밤 자정에 움직여. 초병들한테는 얘기 다 해놨는데 순찰대는 내 관할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그 친구가 속삭이듯 말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형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가서 잘 살아. 다신 연락하지 마.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정까지 2시간 남았을 때 가족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방한복을 껴입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는데 4월인데도 국경 지역은 뼈를 애는 듯이 추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지 마. 알겠지? 제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는데 안내인이 앞장서서 산길을 걸었고 우리는 숨을 죽이고 따라갔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서 두만강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는데 매수한 초병이 한 명 서 있다가 우리를 보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외면했습니다. 철조망 틈으로 빠져나가니 이제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4월인데도 물이 아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언 건 아니었고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건너요. 얼음 깨지면 끝이야.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저부터 먼저 얼음 위에 올라갔는데 발을 조심조심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조명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면서 순찰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려. 제가 소리치자 온 가족이 얼음 위에 엎드렸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맞고 튕겨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건너. 안내인이 외쳤고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미끄러지면서 아버지 하고 소리쳤고 제가 딸의 손을 잡아챘는데 얼음이 깨지면서 소연이 다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꺼내. 민철이가 와서 함께 동생을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쏴. 죽여도 좋다. 는 소리가 들렸고
더 많은 총소리가 났습니다. 제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고 온 가족이 강둑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됐어. 건넜어. 온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월 20일 새벽 2시 박성우 일가족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차에 태워서 1시간쯤 달렸는데 어느 시골 마을 조선족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 정도는 숨어 있어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요즘 단속이 아주 심해요. 특히 가족 단위 탈북자는 눈에 확 띄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브로커가 말하면서 우리를 지하 창고 같은 방으로 데려갔는데 4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았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웃들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바로 신고 들어가요. 북에서는 김여정 동지를 경호했던 제가 이제 지하 창고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으니 이게 정말 자유인가 싶더군요. 첫날 밤 소연이가 두만강에서 물에 빠졌던 다리가 곪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면서 신음을 하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까 병원 가면 바로 신고당하는 거였죠. 조선족 집 주인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줬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아빠 아파요 하면서 딸아이가 신음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마 닦아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밤을 꼬박 새우고 나서야 소연이 열이 떨어졌는데 그 일주일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게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는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소연이는 노래도 안 불렀습니다. 어느 날 민철이가 폭발했는데 이게 자유예요? 북에서는 그래도 밖에 나갈 수는 있었잖아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목소리 낮춰. 들키면 우리 다 북으로 끌려가. 제가 황급히 아들 입을 막았는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달라요. 민철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자. 한국만 가면 달라질 거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브로커가 와서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사람당 $10,000씩, 총 $40,000.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10,000라고 했잖아. 제가 벌떡 일어났더니 상황이 바뀌었어요. 단속이 심해져서 위험 부담이 커졌다고요. 하고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우리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일을 해야겠어요. 하고 말했고 아내와 소연이는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중국 돈으로 100위안, 우리 돈으로 2만 원쯤 받는 일이었죠. 저와 민철이는 옷 만드는 공장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노동을 했는데 50살 몸으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재봉틀에 손가락이 끼어서 피가 났지만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그냥 천으로 동여매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가 급하게 와서는 짐 싸요. 빨리. 공안이 이 동네 단속한다는 정보 들어왔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10분 만에 짐을 싸서 또 도망쳤고 그곳에서 한국 선교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힘들었죠? 이제 한국 가는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고개를 숙였더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다 한 핏줄 아닙니까? 하시더군요. 중국에서의 석 달은 지옥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짜 여권을 만드는데 4명분 $4,000가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절반을 보태주셨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도와야 하지요.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22년 7월 어느 날 새벽 우리는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는 여정인데 거리가 2,000km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브로커가 검문소가 여러 개 있는데 절대 긴장한 티 내면 안 됩니다. 그냥 관광 온 조선족 가족인 척하세요.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를 지날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차창을 두드리면서 여권을 내라고 했는데 가짜 여권을 내밀 때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안이 여권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저희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데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다행히 공안이 가시오 하고 여권을 돌려줬지만 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온 가족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중간중간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또 검문이 있었는데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공안이 소연이한테 중국어로 뭔가 물어봤는데 소연이가 중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애가 좀 아파서 말을 잘 못해요 하고 제가 얼른 중국어로 둘러댔더니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다가 그냥 보내주더군요. 그때 정말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라오스를 지나서 태국 국경까지 갔는데 거기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이민국 직원들이 우리를 세우더니 여권이 가짜다 하면서 붙잡은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 정말 절망했습니다. 온 가족이 이민국 사무실에 앉아서 떨고 있는데 민철이가 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하고 울먹이더군요. 그때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셨던 한국 대사관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관리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를 데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3주를 보냈는데 비록 갇혀있긴 했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면담을 하러 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또 울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던 날 민철이가 아버지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그래 이제 진짜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6,000km 대장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2022년 8월 어느 날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온 가족이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4월 20일 밤에 두만강을 건넌 지 넉 달 만에 우리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된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못 잊을 순간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는데 정말 숨을 크게 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고 검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꿈만 같더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 민주주의가 뭔지,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편의점에 갔는데 여기는 24시간 문을 엽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24시간이요? 밤에도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네, 새벽에도 언제든지 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하더군요. 이게 가능한 나라가 세상에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모셨던 김여정이 요즘 뭘 하는지, 평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민철이는 유튜브라는 걸로 북한 관련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저런 곳에서 살았어요. 하고 물었는데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풍경이겠지만 저희한테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쌀 한 포대를 사면서 여보, 이걸 배급표 없이 그냥 살 수 있대요. 하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하나원을 나와서 정부에서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궁전 같았습니다. 민철이는 대학교 재입학 준비를 시작했고 소연이는 나만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하면서 매일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마음대로 장을 보면서 꿈만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힘든 것도 많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음식 맛도 달랐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따뜻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하면서 김치도 나눠주시고 생활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혹시 연좌제로 피해를 받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북한에 남은 친구들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 고향 땅을 자유롭게 다시 밟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